인천공항, 아침 7시.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다. 갑자기 탐지견 마루가 아이를 향해 돌진하며 맹렬하게 지저댔다. 아기는 미동도 없고 울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강현수는 즉시 그들을 제지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의사가 아이를 확인하고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영문을 알지 못했다. 신원 미상의 아이, 위조 여권, 그리고 유일한 단서인 짖는 소리.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천공항의 축축한 아침이었다. 인천공항의 축축한 아침. 광활한 공간 사이로 안내 방송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보안 검색대 주변의 감도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덮지는 못했다. 베테랑 보안 요원 강현수는 탐지견 마루와 함께 조용히 서 있었다. 공업용 환풍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금속 특유의 냄새와 승객들의 다급한 땀 냄새를 실어 무심하게 불어댔다. 현수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얼굴은 하나의 물음표이자 가능성이었다. 그와 3년 넘게 함께한 탐지견 마루에게 세상은 냄새로, 그리고 본능만이 감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느껴졌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있었고 어른들은 긴장한 얼굴로 연신 시계를 쳐다봤다. 그런데 갑자기 마루가 짖기 시작했다. 평범한 짖음이 아니었다. 짧고 단호하게 한 번, 그리고 이어서 맹렬하게 짖는 소리가 아침의 나른한 공기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라놓았다. 현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확 돌아봤다. 마루는 절대 함부로 짖지 않는다. 마루는 아기를 안고 있는 한 부부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남자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눈빛이 차가웠다. 여자는 마른 체형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야른 포대기로 아기를 안고 있었다. 마루는 더 이상 짖지는 않았지만 으르렁거리며 아기에게 코를 바싹 갖다 댔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죄송합니다만 짐과 서류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수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다가갔지만 그의 시선은 아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마루가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다가갔음에도 아기는 움직이지도, 울지도, 뒤척이지도 않았다.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있었고 피부는 밀랍처럼 창백했다. 아이가 자고 있으니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죠. 아기 아빠가 아내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며 차갑게 말했다. 현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첫 번째 위화감이었다. 평범한 아이라면 잠을 자고 있더라도 개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아기는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부모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은 현수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무전으로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코드 03-05, 4번 검색대, 의심스러운 정황 포착, 불과 몇 분 후, 상급자가 나타났다. 현수가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상급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개 한 마리의 반응만으로 승객을 억류할 순 없어.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론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해왔다. 그는 마루를 믿었다. 녀석의 눈빛, 짖는 소리,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마루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현수는 직접 나서서 떠나려는 부부의 앞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시스템에 사소한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미 검사 받았는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가 여권 2권을 내밀었다. 현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서류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조명이 사진이 붙어있는 페이지에 반사되는 순간 그는 멈칫했다. 종이가 접히는 가장자리에 아주 교묘하게 수정된 흔적이 있었다. 일반인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교묘했지만 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여자는 아기를 더 꽉 껴안았고 남자는 침묵했다. 현수는 걸어가면서 기술팀에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와 여권을 대조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불과 2분도 채 되지 않아 모니터에 답변이 떴다. 2주 전 대만에서 출국한 다른 2 시민의 정보와 일치했다. 현수가 의심했던 것이 분명해졌다. 위조 여권이었다. 그는 돌아보며 천천히 물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남자는 망설이며 아내를 곁눈질했다. 은하입니다. 생일은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1초, 2초. 침묵. 현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공항 경찰이 도착했고 부부는 체포되었다. 마루는 여전히 현수 옆에서 미동도 없는 아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근처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불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맥을 짚어보더니 경악하며 외쳤다. 숨을 쉬지 않아요. 현수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다시 평정을 되찾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이건 더 이상 위조 여권 문제가 아니었다. 인신매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일 수 있었다. 아이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그저 의식을 잃게 만든 것일 수도 있었다.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분노로 불타는 눈빛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들을 연행해 갔다. 아기는 즉시 의무실로 옮겨졌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는 고맙다는 듯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마루의 단순한 눈짓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현수는 깨달았다. 아주 작은 연결고리, 희미한 징후라도 그것을 믿고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실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강현수는 인천공항 응급의료센터 문 앞에 굳어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텅 빈 복도에서 의료진의 신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생체 신호 측정기 소리와 뒤섞여 공기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만들었다. 마루가 이상 징후를 발견한 후 아기는 안으로 옮겨졌고 당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부부를 붙잡아 둔 것은 바로 현수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본능을 믿었고 무엇보다 마루를 믿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와 함께 온 충직한 탐지견이었다. 중년의 의사가 문을 밀고 나오며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눈빛은 심각했다. 아기에게 열은 없습니다. 감염이나 영양실조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의도적으로 근육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저용량의 근육 이완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럼 약물을 주입받았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움직이거나 울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거죠. 현수는 고개를 돌려 작은 취조실을 들여다보는 일방향 거울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의 아빠라고 주장했던 남자는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당했을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냉방이 되는 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의 모든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눈을 굴렸다. 함께 있던 여자, 아이의 엄마는 돌처럼 침묵하며 앞쪽 허공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고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은 뒤 남자 맞은편에 앉았다. 이름 현수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저는 백민준입니다. 그가 오물거렸다. 당신 여권 이름은 송태호인데요. 현수가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밀어붙이며 그의 당황한 표정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는 그냥 고용됐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들이 강원도에서 이 아이를 데려와 도쿄행 비행기에 태우라고 했어요. 12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현수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익숙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운반책들은 고용주의 얼굴도 화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목적지만 알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마약도 무기도 아니었다. 이번엔 아이였다. 그는 취조실을 나와 복도를 조용히 훑어보았다. 마루가 복도 끝에 누워 경계하는 눈빛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의료진처럼 보였는데 천 가방을 들고 기술실 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마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짖거나 달려들지 않고 그저 작게 킁킁거리며 그 남자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강현수는 순간 놀랐다. 이 행동은 오늘 아침 마루가 아이를 발견하기 직전의 행동과 똑같았다. 그는 즉시 발각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뒤따랐다. 그 남자는 전용 카드키가 있는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기술실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로 방향을 틀었다. 현수는 동료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무전기를 들었다. 관제실, 공항병원 생화학과 하동민 직원 신원 확인 바람. 1분 후 수화기 너머로 답이 왔다. 오늘 아침에 등록된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기술층에 사용된 카드는 위조 카드입니다. 강현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권총을 뽑아들고 마루에게 바짝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건 평범한 인신매매 사건이 아니다. 뭔가 다르다. 공항의 평범한 모습 아래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루가 처음 아이를 발견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마루의 눈빛이 또 다른 문을 열었다. 그것은 그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공항 보안팀의 서류 보관실. 차가운 백색 등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철을 비추고 있었다. 강현수는 의심스러운 부부에게서 막 분리한 아이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열었다. 그는 아이의 텅 비고 영혼 없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울지도 웃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새 살배기 아이. 하지만 그를 더 소름 끼치게 한 것은 아이를 무생물 소포처럼 운반하던 아빠라는 자의 무감각하고 매끄러운 태도였다. 현수의 손에 들린 아이의 신원 서류는 거의 완벽했다. 예방접종 카드, 출생증명서 사본, 고아원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뭔가 맞지 않았다. IP도 남기지 않은 위조 계정으로 시스템에 업로드된 데이터 파일. 아이의 사진은 공항 카메라에 찍힌 모습과 95% 일치했지만 안면 인식 시스템에서 추출한 이름은 전혀 달랐다. 디지털 신원 도용이었다. 현수는 생각에 잠겨 손가락으로 가볍게 책상을 두드렸다. 디지털 기록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해살 보육원. 최근 이 보육원은 지역 경찰이 올린 기밀 보고서에 등장한 적이 있었다. 미해결된 연쇄 아동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수사 기반 부족으로 분류되어 종결되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기반이 부족하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 그는 기술팀에 연락해 서류의 데이터 출처를 역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의 1시간 후, 그들은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 고도로 정교한 편집 소프트웨어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 분야의 고학력자나 후원을 받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현수는 마루와 함께 해살 보육원으로 향했다. 막 해가 뜨기 시작한 시간, 보육원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구불구불했다. 해살 보육원은 나무숲 사이에 파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민가가 없었다. 나무 간판은 썩어 있었고 글자는 떨어져 나가 마치 이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을 연상시켰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마루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천천히 걸으며 머리를 낮추고 마치 흔적을 쫓는 것처럼 계속 코를 킁킁거렸다. 현수는 목줄을 꽉 잡았지만 마루의 걸음을 막지는 않았다. 깊이 들어갈수록 마루는 더욱 경계했다. 의료창고라고 적힌 굳게 닫힌 방에 가까워지자 마루는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우고 마치 적과 마주한 것처럼 이빨을 드러냈다. 현수는 서둘러 보육원 경비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젊은 직원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여기는 오래된 약품과 물자를 보관하는 곳이라 잠긴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신분증과 특별 허가증을 제시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현수가 비틀거릴 정도로 역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 말라붙은 피 냄새가 섞인 냄새였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스테인리스 상자가 줄지어 정돈되어 있었다. 몇몇 상자에는 영어로 검체 샘플, 예비 혈액, 기증 장기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모든 상자가 매우 전문적으로 밀봉되어 있었지만 보육원이 제공한 의료 데이터와 일치하는 내부 보관 코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수는 가장 작은 상자 중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혈액 샘플 튜브가 들어 있었다. 모두 작년부터 조사보고서에 오른 실종 아동 명단과 일치했다. 다른 상자에는 고급 의료 운송에만 사용되는 냉동기술로 포장된 조직 샘플이 들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내부 샘플 보관소가 아니라 더 어두운 활동을 위한 중개 지점이었다. 마루가 계속 킁킁거리며 방 한쪽 구석을 맴돌았다. 그곳에서 현수는 선반 뒤에 숨겨진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이 지하실은 그가 오기 전에 조회했던 해살 보육원의 설계도에는 전혀 없던 곳이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지하실은 생체 보관함과 같은 수많은 금속 서랍장들로 가득 찬 모습을 드러냈다. 벽에는 낡은 화이트보드에 외국어로 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크리올 그룹 이송 모듈 12초. 현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크리올이 국경을 초월한 조직 보관 및 운송과 관련된 조직이며 과거 유럽에서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한국의 한 보육원에 나타난 것일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인신매매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을 암시장 장기 공급원으로 삼는 국제적인 규모의 불법 활동 사슬이었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탐지견 마루가 또다시 그것을 가장 먼저 감지해낸 것이다. 새벽 2시 12분, 강현수의 전화가 정적 속에서 울렸다. 화면에는 이름도 식별 표시도 없는 낯선 번호만 떠 있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아이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3층 냉동실을 찾아. 인사도 서명도 없었지만 발신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설계도에 따르면 해살 보육원 3층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낡은 구역으로 창고와 기술실 몇 개만 남아 있었다. 현수는 즉시 방탄조끼를 다시 입고 마루에게 신호를 보냈다. 녀석도 긴급 상황임을 이해한 듯 고리를 살짝 흔들었다. 예비 수사관 한 명과 함께 그는 3층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을 곧장 올라갔다. 새벽 3시 2분, 해살 보육원 3층. 복도 끝에 은색 페인트가 벗겨진 문에는 냉동 보관실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최근에 억지로 열려고 한 듯한 새로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가 최근에 이곳에 숨겨지거나 보관된 것이었다. 현수는 동료에게 쇠지렛대로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냈다. 경첩이 마치 수년간의 침묵 끝에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일반적인 에어컨의 냉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물학적 보관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냉기였다. 그가 손전등을 켰다. 방은 깊이 약 15m, 작은 창고 크기 정도였다. 양옆으로는 A1, B2, C5 같은 기호가 붙은 대형 스테인리스 냉동고가 늘어서 있었다. 각 샘플에는 QR코드와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룹 A 콜론 신장, M, 그룹 B 콜론 간 후보, 그룹 C 콜론 심장 조직. 맙서사 현수의 동료가 중얼거렸다. 총 40개가 넘는 검체가 있었고 대부분은 혈액, 연조직, 뇌척수액이었다. 모두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나이, 생체 지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일부 샘플에는 도쿄, 함부르크, 서울 등 목적지와 함께 예상 운송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단순한 보육원이 아니라 이곳은 아동장기 분류 및 보관센터였다. 새벽 3시 26분, 마루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 현수가 문서를 촬영하는 동안 마루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왼쪽 캐비닛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사진 속에는 흰 가운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샘플 품질 검사 절차를 받고 있었다. 마루가 으르렁거리다 낮게 짖었다. 처음 현수는 그저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진 속 인물의 얼굴에 불빛을 가까이 비췄을 때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물이 한가운데 서 있는 키가 크고 옅은 파란색 가운을 입은 남자는 바로 도봉구립병원 외과 과장이자 공항과 의료 협력을 맺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승객의 건강을 예비 검사하던 윤세훈 의사였다. 현수는 몇 달 전 회의에서 윤세훈이 보안 검색대에서의 의료 감독 절차에 대해 발표하며 특히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동을 발견하여 치료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인도주의적인 발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장기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하고 의료적인 명분을 만들어 시스템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새벽 5시 10분, 지휘본부 긴급회의. 현수는 화이트보드에 연결고리를 그렸다. 해살 보육원, 샘플 보관 및 분류 장소. 윤세훈 의사, 지역 병원 시스템 및 공항과의 연결 다리. 바이오젠 솔루션, 데이터 중계 및 주문 조정 회사. 비밀 운송팀, 위조 여권, 도용된 신원 사용. 이 모든 것은 그가 임시로 클린 게이트라고 명명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합법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제적인 규모의 위장 인신매매 시스템이었다. 오전 8시, 윤세훈 의사 추적. 그날 아침 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도봉구립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수와 팀이 들은 것은 차가운 통보뿐이었다. 윤세훈 과장님은 어젯밤부터 3일간 휴가를 내고 이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동시에 그의 개인 차량 GPS 신호가 의료 운송 컨테이너 집결지 근처인 광양항 부두에서 끊겼다. 현수는 멍하니 관제소 유리창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스템의 경로를 정확히 아는 자였다. 하지만 그가 누구일까? 내부자. 아니면 과거에 가담했다가 속죄하고 싶은 자? 아직 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게임은 더 이상 수사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었다. 마루는 여전히 옆에 서 있었다. 방금 전의 가벼운 으르렁거림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진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강현수의 책상 위에는 이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새 일회용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바이오젠 솔루션 사무실 압수 수색 중에 발견된 것으로 배터리와 SM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이한 점은 기기 수신함에 의료 용어로 암호화된 배송 일정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다. 23시 30분 공항 냉동 창고. 주문 12 카이네프사. 42번 창고로 배송. 호명 코드 힘델터. 자세한 안내도, 수신자 정보도 없었지만 이 업계에서 거의 10년 경력을 가진 현수는 이것이 장기 거래이며 어쩌면 이 조직의 중심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22시 47분 인천공항 물류구역. 현수는 어두운 재킷, 낮게 눌러쓴 야구모자, 의료용 마스크로 간단히 위장했다. 그의 손에는 기술팀이 2시간 만에 급조한 위조 출입증이 들려 있었다. 적절한 바코드와 망설임 없는 태도로 그는 국제선 터미널 뒤편, 의료용 냉동 화물이 자주 중개되는 물류구역으로 잠입했다. 마루는 동행하지 않았다. 녀석에게는 소형 카메라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었고 다른 차를 타고 뒤따랐다. 오늘 밤 녀석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현수의 두 번째 눈이 될 것이었다. 물품 수령 데스크에서 야간 근무 직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현수를 쳐다보더니 전화기로 힘델터 코드를 확인했다. 42번 창고 맞죠? 그가 물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몇 분 후 이동식 냉동 컨테이너 한 대가 나왔다. 몸체에는 국제의료 심볼과 함께 특수 생물학적 화물, 진동 제한, 마이너스 20디그리 셀시어스 보관이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수는 인수증에 가짜 서명을 하고 작은 트럭을 몰아 공항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0시 15분 42번 창고로 향하는 길. 42번 창고는 도시 외곽, 낡은 공업단지, 버려진 부두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래를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마루가 탄 차가 바짝 뒤따랐고 카메라는 지휘센터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다. 가는 길에 현수는 조용히 뚜껑을 열어 재빨리 확인했다. 안에는 장기 세트, B타입, 소화용이라는 라벨이 붙은 작은 스테인리스통 2개가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드라이아이스 층 아래에는 아이들의 간, 신장 또는 심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통 한쪽 벽에 의료용 천으로 밀봉된 꾸러미가 하나 더 있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지퍼를 당겼다. 아직 수액이 연결된 튜브,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은 수액팩. 이것은 장기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었다. 0시 58분 42번 창고. 창고 입구는 여러 층으로 쌓인 컨테이너 건물이었고 고압등은 희미했으며 간판도 경비도 없었다. 문은 지문 인식으로 자동 개방되었는데 아까 그 일회용 전화기에 QR코드로 문을 여는 센서가 달려 있었다. 현수는 차를 창고 한가운데로 몰고 들어갔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트럭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아이가 깊이 잠든 듯한 작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다. 그가 조끼에 달린 손전등을 켰다. 창고 구석,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4대 6세가량의 여자아이 둘, 남자아이 하나, 총 3명의 아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각자에게 링거가 꽂혀 있었고 눈은 꼭 감겨 있었다. 울음소리도 반응도 없이 오직 섬뜩한 부동의 자세뿐이었다. 현수가 권총을 뽑았다. 마루, 들어가. 그가 이어피스에 작게 말했다. 가벼운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루가 창고 입구에 도착해 조용히 화물 상자를 가로질러 계속 냄새를 맡았다. 1시 6분, 총격전이 벌어졌다. 위층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즉시 몸을 숙이고 무기를 몸에 바짝 붙였다. 쾅! 복면을 쓴 3명의 남자가 컨테이너 뒤에서 뛰어내렸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있었다. 분명 그들은 운송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운반책을 제거하여 증거를 인멸할 속셈이었다. 쏴! 한 놈이 소리쳤다. 현수는 왼쪽으로 굴러 2발을 응사했다. 한 발이 맨 앞에 놈의 다리에 맞았다. 마루가 2번째 놈에게 곧장 달려들어 비명 소리와 함께 그를 쓰러뜨렸다. 3번째 놈은 재빨리 선반 뒤에 숨어 현수 쪽으로 연달아 3발을 쐈다. 총알이 어깨를 스치며 격통이 밀려왔다. 현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선반을 무너뜨리는 강철 선반의 발길질을 날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루는 그 틈을 타 나머지 한 놈의 손목을 물었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3놈 모두 제압되었다. 한 명은 중상이었고 나머지 둘은 단단히 포박되었다. 1시 20분, 구조 및 산증거. 현수는 무전으로 외쳤다. 아이 셋 발견, 마취된 흔적 있음. 긴급 의료팀 필요. 용의자 셋. 카메라 위치 추적 개시. 즉시 좌표 전송.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하나씩 창고 밖으로 안아 옮겨 미리 준비한 임시 의료용 매트 위에 눕혔다. 마루가 옆에 누워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계했다. 첫 번째 여자아이가 잠시 눈을 떴다. 몽롱한 시선이었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감았다.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다. 아직 영구적인 손상은 입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다. 새벽 2시. 귀환. 구급차 사이렌과 깜박이는 경광등 속에서 현수는 길가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조용히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생명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아이들, 이 산 증거와 함께 사건은 더 이상 이론이나 가정으로 은폐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빛 속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의료실의 부드러운 조명이 방금 구조된 세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당직 의사가 신중하게 맥박, 동공,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저용량의 근육 이완제에만 노출되었을 뿐 내장이나 신경계에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 강현수는 침대 끝에 서서 아이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루는 옆에 누워 때때로 경계하며 가볍게 킁킁거렸다. 갑자기 4살 정도로 보이는 가장 작은 여자아이가 살며시 눈을 떴다. 약기온의 눈은 충혈되고 흐릿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몸부림치지도 않고 현수가 귀를 바짝 대야 겨우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훈. 의사 선생님. 현수는 몇 초간 얼어붙은 듯했다. 이름 하나, 단 2글자였지만 그의 잠재의식을 강타했다. 윤세훈?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즉시 지휘 통제실로 돌아가 전국의 고아원과 접촉한 적이 있는 모든 의료 인력 관련 서류를 다시 열었다. 단 하나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윤세훈. 그는 과거고아 아동을 위한 이동 건강관리 프로그램 소속 자원봉사 의사였다. 기록에 따르면 윤세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자선단체에서 일하며 여러 지방의 12개가 넘는 고아원을 거쳤다. 2020년부터 그는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야 서울의 유명 사설 연구소인 제노스 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로 다시 나타났다. 생명공학기술 관련 주제로 명성을 얻었지만 철저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틀 후 국제기술의료 컨퍼런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윤세훈은 업계 최고 대표들과 기업가들이 자주 찾는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주제는 생명의학의 진보와 소화, 조직 이식 응용이었다. 강현수는 감시 명령을 받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체포 영장은 받지 못했다. 마루는 행사의 보안점검 지원견이라는 완벽한 위장하에 현장에 투입되었다. 녀석은 특별 훈련을 받았고 아이가 접촉했던 윤세훈의 가운에서 나는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컨퍼런스 홀 로비, VIP 엘리베이터에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옅은 파란색 정장을 입었으며 무태안경 너머로 날카롭고 비밀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윤세훈이었다. 마루는 짖지 않았다. 그저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남자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가 스쳐 지나갈 때 마루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현수는 즉시 신호를 알아차렸다. 냄새가 일치했다. 틀림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윤세훈이 메인 홀을 떠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현수는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세훈 감시 중단해. 그는 현재 특별보호 대상이야. 장관급 지시 없이는 건드리지 마. 현수는 굳어버렸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특별보호라는 말은 위험해서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엄청난 뒷배가 있다는 뜻이었다. 윤세훈의 모든 흔적을 덮어주고 심지어 체포까지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누군가. 그의 속이 뒤집혔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두 번째 익명의 전화. 새벽 2시 37분,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나도 시스템 내부의 사람이요. 윤세훈은 단순한 중간 연결책이 아니야. 그는 수백 명 아이들의 모든 생체 지표가 암호화되고 배포되는 원본 데이터 관리자요. 이 조직을 무너뜨리려면 제노스 연구소에 들어가야 해. 하지만 공식적인 명령은 기대하지 마시오. 하려면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해. 24시간 내로 내부 접속 코드를 보내주겠소. 현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이 시스템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사람의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마루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경계심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제노스 기록 분석. 제노스 연구소는 비영리 사설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자체 서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데이터 포트는 한국, 일본, 독일의 국제병원센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세훈은 희귀 샘플 유전자 저장 네트워크를 담당하며 특히 우월한 DNA를 가진 신생아의 특이 변종을 연구하는 전문가였다. 신원미상 아동들로부터 대규모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었다. 지난밤 주문서에 적혀있던 인프 4분 코드가 제노스의 3D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나이와 혈액형을 기반으로 장기 조직 지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강현수는 직감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는 깨끗이 삭제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루가 여전히 곁에 있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직 내부 어딘가에 그가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였다. 제노스에 잠입하여 윤세훈 뒤에 숨은 진짜 배후를 밝혀내는 것. 어느 안개 낀 아침, 증거보관 구역. 강현수는 42 번창고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을 조용히 증거물 봉투에 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감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를 놀라게 하지는 못했다. 마루가 발견했던 가짜 의사, 하동민의 개인 소지품이 담긴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 안에는 수술용 장갑, 빈 시험관 몇 개 외에 주목할 만한 물건이 하나 있었다. 상표 없는 작은 검은색 USB. 누군가 검사에서 숨기려 한 듯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었다. 현수는 즉시 USB를 기술 분석실로 가져갔다. 1시간 후 데이터가 해독되었다. 알레프 유닛 프로젝트.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PDF 파일이었다. 영어로 쓰인 큼지막한 제목. 바로 아래 현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번역, 목표, 아동그룹,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함. 요구사항, 최대 품질 보장을 위해 생존 상태에서 장기 적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기 밀매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산 라인처럼 계산된 절차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잠재적 희생자 명단. 현수는 계속해서 폴더에 접속했고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안에는 200개가 넘는 암호화된 이름이 담긴 스프레드시트가 있었다. 별명, 추정 생년월일, 체중, 혈액형, 그리고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다. 출생 신고 없음, 보호자 없음. 일부 아이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A급 우선순위, 건강한 간, 만성질환 없음. 일정, 대기 중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아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출생 신고도, 친척도, 어떤 주민 시스템에도 존재 기록이 없었다. 그들은 법적인 유령이었고 기록되지 않은 생명이었으며 그렇기에 쉽게 사라질 수 있었다. 장기의 여정. USB 속 데이터에는 운송 경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GPS가 표시된 도표가 나타났다. 인천, ICN, 항구. 각 경유지 아래에는 주문 코드가 적혀 있었고 냉동 창고의 샘플과 일치했다. 즉, 한국은 수집 및 처리 거점이었고 이후 국제적으로 배포되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절차가 적어도 8개월 동안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 어쩌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미 계획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의미했다. 현수는 경고를 보냈고 차단당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자마자 현수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USB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3곳에 전송했다. 장관급 형사수사국, 출입국 관리국, 그리고 사이버 안전센터. 하지만 불과 5분 후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서버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오류 코드 503. 상부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현수는 깨달았다. 업계 내부, 아주 높은 직급의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었다. 내부 시스템 관계자가 아니면 내부 서버의 경로를 바꾸거나 암호화된 이메일을 차단하거나 특히 임무를 배정받은 수사관 본인의 임시 접근 계정을 잠글 수 없었다. 내부 전화와 경고. 이메일이 차단된 지 1분 후 현수의 책상 위 내부 전화가 울렸다. 낮고 차분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현수 씨,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요. 당신이 지금 밖으로 보내려는 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일은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지? 현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싱싱한 간을 얻으려고 애들을 죽인 놈들입니까? 상대방은 침묵하다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현수는 자신이 복무하는 시스템조차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루와 단 하나의 선택. 마루가 현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녀석은 고개를 들고 인천, 아이셴, 지도가 여전히 열려있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그와 함께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겪었지만 이번에 그들이 마주한 상대는 몇몇 운반책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있는 권력구조 그 자체였다. 현수는 개인 수첩을 펴고 한 줄을 적었다. 만약 시스템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한다. 설령 그 시스템을 파괴해야 할지라도 그날 밤 텅 빈 수사실에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다. 시스템 외부에서 국제 조직에 잠입하는 것. 문서도 보고도 없이. 오직 그와 마루, 그리고 아직 신뢰를 잃지 않은 몇 사람뿐이었다. 어둠의 수호자 작전. 저녁, 수사실 유리 지붕 위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강현수는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 조명이 USB 데이터, 신원 미상 아이들의 사진, 장기 밀매 경로 지도 등 뒤엉킨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시스템의 무서운 침묵이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마치 그가 모은 모든 증거가 블랙홀에 빠진 것 같았다. 책상 전화가 울렸다. 또다시 낯선 번호, 발신자 표시 제한. 그가 망설이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제 이름은 민서예요. 다른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그 시스템 안에 있던 아이였어요. 전 살아남았어요. 작지만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현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온몸이 긴장했다. 당신이 장기 밀매 조직에 있었다고요? 네. 전부 기억나진 않아요. 그때 전 겨우 9살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취약 냄새와 수술 칼소리는 똑똑히 기억해요. 한 번은 절 다른 여자아이 옆에 눕혀놨어요. 그 아이는 깨어 있었고 묶여 있었죠. 산채로 수술당했어요. 그날 지시를 내린 건 의사였어요. 목 아래 오른쪽으로 기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현수는 심장이 멎는 듯 멍해졌다. 목 아래 오른쪽 흉터라고요. 그가 되물었다. 네. 깊진 않았지만 선명했어요. 가운을 입고 안경을 썼죠. 항상 아이들을 이름도 기억도 없는 번호로 불렀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한 간호사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절 기구통에 숨겨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하지만 그분은 그 후에 실종됐어요. 전 도망쳤고 성도 바꾸고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아이들 유수를 보기 전까지는요. 깨달았죠. 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현수는 망연자실했다. 낡은 기억의 조각들이 무딘 칼날처럼 그를 난도질했다. 12년 전 서울. 현수의 여동생 강지영. 맹장염으로 잠시 입원했다가 실종됐다. 심각한 병이 아니었고 경과만 지켜보면 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두 번째 야간 당직이 끝난 후 아이는 병실에서 사라졌다. 기록에는 가족이 직접 데리고 퇴원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그런 적이 없었다. 모든 고소와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현수의 어머니는 그 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는 교사의 꿈을 접고 보안 요원 시험에 응시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진짜 단서에 접근조차 못했다. 지금까지는 현수는 여동생의 진료 기록을 뒤적였다. 그는 과거의 모든 자료를 보관해둔 개인 보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영이가 입원했던 세종병원의 입원 환자 추적 차트 사본이 있었다. 담당 주치의 권영진 원장, 외과 의사, 수석 고문, 마지막 야간 당직의 책임자. 현수는 노트북을 열고 특수수사 시스템에 접속해 권영진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결과가 나타났다. 현 직책, 제노스 연구소 전문이사. 특수소와 조직 이식 분야 담당. 증명사진 아래, 날카로운 얼굴, 은퇴 안경, 그리고 분명히 목 아래 오른쪽에 희미한 흉터. 현수는 의자에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영이의 치료를 담당했던 이 남자가 알레프 유닛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아이들을 산채로 수술하며 그들을 최적화된 생체 유닛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는 국가주민 시스템에 지영이의 이름을 다시 입력했다. 결과 없음. 사망 기록도 생존 기록도 없었다. 지영이는 법적으로 퇴원한 날 이후로 존재하지 않았다. 현수가 속삭였다. 그들이 동생을 세상에서 지우기 전에 시스템에서 먼저 지워버린 거야. 마루가 다가와 주인의 마음속 동요를 느낀 듯 현수의 손에 가볍게 코를 갖다 댔다. 현수는 이전 번호로 다시 연락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라는 사람은 통화 직후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파란 셔츠 입은 아저씨에게 소포 하나를 남겼습니다. 만날 주소도 남기고요. 소포 안에는 낡고 구겨진 아이의 서툰 글씨가 담긴 수첩이 들어있었다. 민서의 9살적 일기였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영이라는 언니가 있었다. 오빠 얘기를 자주 했다. 언니는 배에 흉터가 있었다. 그들은 언니간이 예쁘다고 했다. 언니가 울던 날 의사가 말하는 걸 들었다. 첫 번째 생체 수술. 마취 필요 없음. 척수 생체 반응 테스트. 현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수첩을 세게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고 이름을 갖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들어 유일하게 믿는 사람, 예전 기술팀에게 연락했다. 제노스의 모든 내부 데이터가 필요해. 위성 사진, 하부 구조 도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직원 명단까지. 시간이 없어. 뭘 하려는 거야? 상대방이 물었다. 더 이상 수사하는 게 아니야. 현수가 답했다. 이틴 아이 하나를 되찾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내러 창밖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루는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노련한 전사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단지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강현수는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그를 이끌어준 성진우 중령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나무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담배 냄새와 진한 커피 냄새가 풍겨나왔다. 현수가 항상 강인함, 현명함, 그리고 신뢰와 연관지었던 냄새였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감각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성중령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바로 현수가 알레프 유닛 사건에 대해 보낸 기밀 보고서였다. USB 데이터 사본,
장기 조직 사진, 신원 미상 아동 명단. 모든 것에 붉은 펜으로 확인 불가, 조치 근거 부족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자네와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네. 성중령이 여전히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수야, 자네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어.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중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진실이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요. 이제 제가 찾았는데 멈추라고 하십니까? 성중령이 고개를 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자네가 옳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하지만 자네가 건드린 건 나보다도 높아. 현수는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의 여동생 기록이 왜 48시간 만에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나? 왜 자네 수사 요청이 장관급에서 차단됐겠나? 윤세훈 같은 자가, 과거 의료윤리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던 자가 어떻게 제노스 이사직까지 올랐다고 생각하나? 나도 노력했었네? 하지만 이내 깨달았지. 밀어낼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자네가 그들을 건드리면 단순히 경력만 잃는 게 아닐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성중령이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난 자네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였네. 자네 아들처럼 아껴. 하지만 자네가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면 난 자네의 정직 명령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어. 현수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마치 친족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을 본 듯한 깊은 실망감만이 어려 있었다. 그날 오후 임시 정직 명령이 내려졌다. 문서에 적힌 사유는 업무상 기밀보호 원칙 위반, 미검증 정보 외부 유출 정황이었다. 현수의 신분증은 회수되었고 시스템 접근 권한은 무효화되었으며 업무용 노트북은 원격으로 잠겼다. 그는 이제 아무런 권력도 신분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오직 마루만이 그가 문서에 서명하는 내내 곁을 지키며 정직 명령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현수의 작은 아파트. 환풍기 소리와 마루의 고른 숨소리만 들리던 그곳은 이제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현수는 거실 한가운데 말없이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빠, 엄마, 여동생, 그리고 지영이가 살아있을 적의 자신. 그는 두 남매가 함께 만화를 보던 밤을 떠올렸다. 여동생은 나중에 오빠가 경찰 되면 사람들 꼭 많이 구해줘야 해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목소리는 척추에 새겨진 맹세 같았다. 책장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마루가 귀를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현수는 벌떡 일어나 책장 틈새로 미니 손전등을 비췄다. 콘센트 근처에 검은색 소형 장치가 전문용 접착제로 붙어 있었다. 도청기였다. 현수는 장갑을 끼고 장치를 떼어냈다. 뒷면에는 군용 로트에 속하는 장비 코드가 붙어 있었다. 특수 임무 부대나 고위급 보안 관리자에게만 지급되는 종류였다. 정직뿐만 아니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가 권한 없이도 계속 움직일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맞았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쓰임 카드를 바꾸고 전화기를 교체한 뒤 이전에 도움을 줬던 비공식 기술팀에 연락했다. 시스템을 쓸 순 없지만 제노스 내부 데이터에는 여전히 접근해야 합니다. 약속, 아직 기억하고 있죠? 자네 동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린 준비됐어. 1시간 후, 현수는 접속 시뮬레이션 장치를 받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내부에 접속할 수 있는 숨겨진 운영체제가 설치된 외장 하드였다. 이때부터 그는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마루가 갑자기 책상에서 일하던 현수를 끌어당겼다. 녀석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발코니로 곧장 달려가 아파트 뒤편 골목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곳에는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서서 현수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10초도 채 되지 않아 그 사람은 몸을 돌려 서울의 야간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현수는 그들이 자신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 역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적이 감시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중심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시스템 내부의 배신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는 외부에서 그 시스템을 해부할 차례였다. 새벽 3시, 사립청아병원 외부. 네온 불빛이 비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번들거렸다. 강현수는 낡은 트럭 안에 앉아 4층 건물의 고요한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병원은 자정부터 문을 닫았지만 지하층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비상구 틈으로 새어나왔다. 지하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현수는 야간 기술자, 2번 실험실이라는 가짜 이름표가 붙은 흰색 의료용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마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 부분은 위장 붕대로 감쌌고 등에는 액션캠이 부착되어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수의 한 손에는 지하 기술 도면이, 다른 한 손에는 2번이나 점검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루를 바라봤다. 이번엔 끝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끝장나거나 둘 중 하나야. 마루가 귀를 낮추고 가볍게 으르렁거렸다.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기술팀이 제공한 코드 해제 장치 덕분에 전자 잠금 장치는 12초 만에 무력화되었다. 문이 열리자 거친 시멘트 벽에 춥고 어두컴컴한 복도가 나타났다. 표지판도 카메라도 없었다. 일반 병원처럼 소독약 냄새도 나지 않았고 오직 냉동 냄새와 금속 냄새뿐이었다. 현수와 마루는 조용히 이동하며 도면상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알레프 유닛 방을 향해 복도를 따라갔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마루가 멈춰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현수는 벽에 바싹 붙어 때를 기다렸다. 마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튀어나가 경비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입을 막고 바닥으로 제압했다. 현수는 10초 만에 그를 깔끔하게 포박하고 계속 안으로 전진했다. 문이 열렸다. 청백색 불빛이 20m에 걸쳐 길게 늘어선 스테인리스 냉동고들을 비췄다. A1부터 G9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각 냉동고에는 생간, B형, 소아 신장, 리스 플러스, 신생아 골수, 8시간 임시 보관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전자 패널이 붙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비닐로 덮인 세대의 특수 이동 침대가 놓여 있었다. 각 침대에는 아이 한 명씩 묶여 있었고 정맥 주사가 꽂힌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중 한 남자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루는 즉시 달려가 크게 짖으며 아이의 손목에 묶인 밧줄을 이빨로 끊어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지하층 침입자 발생. 지하 모든 게이트를 봉쇄하라.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수가 소리쳤다. 마루, 아이를 지켜. 침대 밑에 숨어. 총격전이 터졌다. 검은 옷을 입고 권총으로 무장한 4명의 경비가 방 입구로 쏟아져 들어왔다. 현수가 경고 사격 2발을 쏘자 그들은 흩어졌다. 스테인리스 냉동고에 총알이 부딪히는 치명적인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총알 한 발이 현수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첫 번째 놈의 다리를 쏘아 맞췄다. 마루는 주저없는 반사신경으로 아이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을 막기 위해 뛰쳐나갔다. 큰 총성이 울렸다. 마루가 총에 맞았다.
한 발이 오른쪽 옆구리를 관통했다. 녀석은 고통스럽게 짖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앞을 가로막고 섰다. 현수는 분노로 미칠 것 같았다. 그는 폭풍처럼 달려들어 두 번째 놈의 목을 가격해 쓰러뜨리고 마루를 조준하려던 세 번째 놈을 쏴버렸다. 마지막 놈이 항복했을 때 방은 피와 연기, 그리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현수가 급히 구급키트로 마루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발소리. 윤세훈이 들어섰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의료용 장갑을 끼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뒤편 수술대 위에는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고 생체 신호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이 느리게 표시되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 강현수. 딱 맞춰서 왔어. 이 수술은 파이피 고객을 위한 거야. 희귀한 조직을 가진 여자아이지. 산채로 적출하면 적합률이 89%까지 올라가. 현수가 총을 겨눴다. 멈춰. 저 아이, 그리고 내가 수술대에 올렸던 모든 아이들은 숫자가 아니야. 생체 유닛이 아니라고. 사람이야. 윤세훈이 전혀 두려움 없이 미소 지었다. 나 하나 잡으면 끝날 것 같나? 난 그저 하나의 연결 고리일 뿐이야. 밖에는 날 대신할 사람들이 널려 있어. 자네 조직 내부에도 자기 자신보다 날 더 보호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지. 그리고 난 그놈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빗속으로 끌어낼 거다. 현수가 방아쇠를 당기며 답했다. 현수가 미리 작동시킨 GPS 신호를 받고 특수기동대가 병원 정문으로 진입했다. 윤세훈은 수술대에서 더 이상 어떤 짓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제압되었다. 새 아이는 무사히 밖으로 옮겨졌다. 마루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별도의 들것에 실려나갔다. 녀석의 눈은 모든 게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 현수를 향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이 폭발했다. 국경 초월 아동 장기 밀매 조직 검거, 현직 고위급 의사, 현장에서 체포. 강현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과 구조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는 어둠 속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마루는 치료실에 조용히 누워 역사상 최초로 동물보안부문 용감한 시민 훈장을 받았다. 한때 살아있는 장기를 얼렸던 그 지하실은 이제 희망이 부활하는 장소가 되었다. 청아병원 지하 급습이 이루어진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언론은 잠잠해졌다. 국경을 초월한 장기 밀매 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칭송하던 기사들은 연예, 스포츠 뉴스, 그리고 일기예보에 자리를 내주었다.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강현수는 조용히 복직되었다. 칭찬도, 팡파르도 없었다. 마루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총알을 막아선 이야기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완료라는 단 2단어와 함께 내부 보고서에만 기록되었다. 하지만 현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이 필요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암호화된 앱을 통한 낯선 영상 통화. 현수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옆에 누워있던 마루도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웠다. 화면에는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크고 둥근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어른마저 침묵하게 할 만큼 침착했다. 현수 아저씨 맞아요. 현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전화를 꽉 쥐었다. 응, 아저씨 맞아. 이름이 뭐니? 유진이에요. 나쁜 의사 선생님 있던 곳에서 간호사님이 구해주셨어요. 냉장고 많은 곳. 근데 전 도망쳤어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전화하라고 도와줬어요. 장하다, 유진아. 지금 어디 있니?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는데 제 친구들은 아직 산에 있는 곳에 잡혀 있대요. 아주 춥고 산이랑 숲이 있어요. 제가 그렸어요. 아저씨 보세요. 여자아이가 뒤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현수는 연필로 그린 서툰 그림을 보았다. 숲속에 지붕이 뾰족한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검은 연기가 나는 굴뚝이 있었다. 앞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얼굴은 없었고 이마 한가운데 둥근 점 하나만 찍혀 있었다. 침대 발치에 누워있던 마루가 낮게 으르렁거리다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몸을 일으켜 세웠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털을 곤두세웠다. 윤세훈과 대치했을 때조차 이렇게 격렬한 반응은 본 적이 없었다. 마루 현수가 속삭였다. 저놈을 아는 거냐? 마루는 짖지 않았다. 그저 어둠을 따르던 사악한 짐승의 냄새를 기억해낸 듯 그림의 시선을 고정했다. 현수가 유진이에게 다시 물었다. 누가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렸니? 윤세훈 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 본 적 있어. 여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윤세훈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은 산 위의 분한테 허락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들 그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세 사람이 와서 제 친구들을 데려갈 때마다 검은색 차가 왔는데 그 차에 제가 그린 그림 속 아저씨 이마에 있는 거랑 똑같은 동그란 표시가 있었어요. 유진이의 전화가 끊긴 후 현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확인했다. AI 지형 인식을 통해 여자아이 뒤편의 풍경을 촬영한 사진은 경남 지리산 부근 산림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좌표를 특정했다. 거의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지역, 지하시설을 숨기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 이전 데이터에서는 이 남쪽 시설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현수는 이곳이 더 깊은 단계,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갈래이며 어쩌면 진짜 우두머리가 숨어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는 여동생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강지영, 12년 전 실종. 하지만 윤세훈과 제노스의 활동 보고서에는 지영이가 장기 이식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다. 아이의 이름은 완료 명단에 없었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일치하는 혈액 샘플도 없었다. 한 가지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지영이는 죽지 않았다. 혹은 만약 그랬다면 윤세훈의 손이 아니라 이마에 둥근 점이 있는 그 자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아침 7시 특별수사국 본부. 현수는 유진이의 그림 사본, 지영 추출 사진, 통화 녹음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가 막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안씨라는 이름의 고위 간부가 다가와 그를 막아섰다. 강현수 씨, 자네 공이 있는 건 알지만 이 사건은 이미 다른 기관으로 이관됐네. 자네에겐 더 이상 권한이 없어. 현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권한은 필요 없습니다. 전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어쩔 건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확인되지도 않은 조직에 쳐들어갈 셈인가? 자네 미쳤군. 그럴지도 모르죠. 현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저에겐 당신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이의 믿음. 그리고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게 한 마리. 그날 밤 현수의 집 지하에 마련된 임시기지. 마루가 현수의 발치에 바싹 붙어 누워 산악 지형 이동에 적합하게 특별히 설계된 세보호 장비를 가볍게 물어뜯고 있었다. 녀석의 오래된 상처는 아물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국경 인근 산림 지역 지도와
숲 근처에서 이상 활동 징후가 포착된 위성 사진 3장이 펼쳐져 있었다. 현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지도 한가운데 X자로 표시된 붉은 점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가 속삭였다. 이 싸움은 이제 정말 시작이야. 강현수와 탐지견 마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릴 넘치는 수사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잊힌 운명들, 즉 이름도, 서류도, 자신들을 변호해줄 목소리도 없는 아이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이기도 합니다.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악이 숨어있는 세상, 인간의 생명, 특히 아이들의 생명이 암시장에서 냉혹하게 감 매겨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충직한 개 한 마리의 짖는 소리나 묵묵히 일하는 한 요원의 직감은 때때로 양심을 구원하는 마지막 빛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성중령도 알았고 시스템의 일부도 알았지만 오직 현수만이 감히 안전지대 밖으로 걸어나와 상실을 감수하고 정직을 당하고 심지어 위험에 맞서면서까지 하나의 믿음을 쫓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누군가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믿음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슴 아픈 질문들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악당들이 여전히 이사직 의자에 앉아 의사 가운을 걸치고 도덕의 가면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당신이나 저 혹은 그 누구라도 한 아이가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을 보고 여전히 무언가를 느낀다면 우리 안의 양심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이처럼 인간적이고 극적이며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보고 난 후에 여러분의 생각, 관점 또는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한 줄 한 줄의 글이 이 메시지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하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한 작은 생명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하니까요.